이번 여덟 번째 강의에서 디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황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발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디핀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디핀에 대한 기초 및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디핀이 어떻게 단계별로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이 디핀을 활용한 주요 사례, 즉 프로젝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디핀의 장단점과 현재 마주하고 있는 한계점, 그리고 디핀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디핀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DP는 영어로 하면 이제 Decentralized Physical Infrastructure Network라고 해서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저희 현실 세계의 인프라, 무선, 에너지, 스토리지, 센서, 물류 등의 인프라를 커뮤니티가 함께 구축하고 운영해 나가는 모델을 일컬어서 디핀이라고 합니다. 이 참여자들은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사용자들이 이를 사용하면서 정산, 보상, 감사는 온체인 규칙으로 자동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참여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이제 기존에는 대규모 중앙 처리 장치와 중앙 사업자가 필요했지만 이 DP는 분산 소유와 운영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검증 가능한 물리 작업을 통해 확장 속도와 커버리지, 비용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중앙 집중형 인프라의 효율적 한계, 즉 단일 장애점, 독과점, 검열, 과도한 수수료 혹은 지역 불균형 같은 효율적 한계에서 벗어나 누구나 기여를 하고 보상을 받으며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물리적 인프라 자체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DP의 기본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온체인 자동화입니다. 이 DP는 온체인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등록, 그리고 사용량 계량, 과금이나 보상, 그리고 정책 변경 등과 같은 모든 것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화되어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오프체인 데이터 연계와 IoT 오프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이 IoT 오프체인 네트워크가 수집한 실사용 데이터를 오라클과 집기 계층이 걸러서 직접 온체인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세 번째로는 커뮤니티 거버넌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거버넌스는 업그레이드, 자원 배분, 수수료나 보상 파라미터 같은 거를 해당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의 투표로 직접 정합니다. 네 번째로는 인센티브 정렬입니다. 해당 디핀 서비스를 사용하며 나오는 토큰 보상은 실제 사용량과 품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이는 또한 공급을 자극하며 다시금 비용을 낮추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디핀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디핀의 목표는 금융 상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력, 통신, 스토리지 같은 실제 서비스를 커뮤니티가 직접 운영하게 하려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돈의 흐름도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사용자들이 해당 네트워크의 그 상품을 얼마나 쓰였는지가 온체인에서 바로 과금이 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소각되면서 그 가치가 다시 공급자에게 보상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참여가 쉽고 비용이 낮아지며 기록은 투명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동시에 또 대규모로 확장되고 각국 규제와의 정합성에 부합해야 하며 현장 데이터가 진짜인지를 검증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들은 DPN의 서비스를 DPN의 서비스가 계속 풀어야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DPN의 구축 및 생태계 운영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는 실물 인프라 목적 및 서비스 영역 시장 검토입니다. 2단계로 하드웨어 운용자 확산 설계가 있고 3단계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설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4, 5단계는 보상 데이터 검증과 수요 온보딩이 있고 마지막 6, 7단계로는 지속 가능성과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단계별로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단계인데요. 1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인프라 목적 및 서비스 영역 시장 검토 단계입니다. 이는 디핀 구축의 첫 단계로 인프라의 정의와 목적을 확립하고 시장 및 기술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디핀을 구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위해 네트워크를 만들 것인지를 명확히 정의를 해야 합니다. 통신, 전력,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스토리지 같은 다양한 영역이 있지만 각각의 산업은 요구사항과 규제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통신망을 구축한다고 하면 주파수 규제와 장치 인증이 중요할 것이고 에너지 분야라면 전력 거래 규칙과 세금 구조가 핵심이 되겠죠. 또 기존 중앙화 인프라와 비교했을 때 이 디핀이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도출을 해야 합니다. 탈중앙화를 통해서 비용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더 투명한 데이터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혹은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확장성을 확보한다는 식의 장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규모와 규제 상황 그리고 관련 기술의 성숙도를 꼼꼼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이제 잘 이루어져야 이후 단계에서 방향성을 잃지 않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2단계는 하드웨어 운영자 확산 설계입니다. 참여자들이 쉽고 저비용으로 장비를 구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디핀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보장하고 초기 참여자를 최대한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 2단계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확산 전략입니다. 단순히 기기를 공급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설치 가이드를 직관적으로 제공하거나 보급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와 보상을 설계합니다. 그 보상은 초기 참여자의 베네핏이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 기여도에 따른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참가자 유치와 유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장비 자체가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래야만 해당 디핀 네트워크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3단계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설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디핀의 심장부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결정하는데요. 먼저 기여도를 어떻게 측정할지에 따라 증명 방식이 달라집니다. 무선망이라면 Proof of Coverage, POC 방법, 스토리지라면 Proof of Replication, 혹은 Proof of Space-Time 같은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토큰 이코노믹스와 분배 정책도 핵심입니다. 초기 참여자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혹은 스테이킹을 통해 보안을 강화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운영 방식, 즉 거버넌스 구조를 정의해야 합니다. 커뮤니티가 투표로 네트워크의 규칙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한, 투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3단계에서는 네트워크의 경제와 거버넌스가 탄탄히 마련되어야 디핀이 지속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4단계는 보상 및 데이터 검증 시스템 도입인데요. 이 단계는 기여가 진짜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디피는 현실 세계와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블록체인 위에서만 거래를 처리하는 디파이보다 훨씬 검증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GPS를 조작해서 허위로 핫스팟이 설치된 것처럼 꾸미거나 가짜 데이터를 반복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활동의 실질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위치, 시간, 실제 사용량 같은 이 오프체인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오라클이나 AI 기반 분석을 통해 위조를 걸러냅니다.
이중 인증이나 평판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지키려면 보상 구조와 검증 메커니즘이 긴밀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는 네트워크의 보안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단계는 네트워크 소비자 확대, 거래 시장 연계입니다. 이 단계는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노드가 설치되어 있어도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없다면 네트워크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 기업 혹은 기관 등 다양한 소비층을 네트워크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데이터를 구매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실제 서비스 요금을 내고 토큰으로 결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동시에 토큰은 거래소에 상장되어야 유동성이 확보되고 시장에서의 신뢰도도 올라갑니다. 또한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거나 커뮤니티 이벤트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기반을 키우는 것도 이 단계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즉, 이 5단계에서는 네트워크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참여자 및 소비자를 모두 매출로 이끌어내는 것이 주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6단계는 지속 가능성 관리 및 네트워크 확장입니다. 이 단계는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참여자 수와 사용량이 달라지고 토큰의 가치와 보상 구조도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보상과 인플레이션 모델을 업데이트하면서 기여자와 수요자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네트워크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불량 노드를 탐지하고 기여 품질을 평가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죠. 동시에 국제 규제, RWA 같은 제도적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이 6단계는 단순히 기술적인 안정성만이 아니라 경제적, 제도적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7단계는 거버넌스 및 생태계 운영, 장기 커뮤니티 중심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장기적인 운영과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DP는 중앙 운영자가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정책과 보상 구조는 투표로 결정하고 정기적인 리워드 분배와 온체인, 오프체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도 커뮤니티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연성인데요. 환경이 변하면 정책과 보상 구조도 바뀔 수 있어야 하고 참여자와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커뮤니티 거버넌스가 잘 작동해야 이 디핀이 단기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파이와 디핀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파이와 디핀의 차이를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나눠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목표 영역입니다. 디파이에서는 목표가 금융 서비스를 탈중화하는 것입니다. 즉, 저희가 사용하는 대출, 거래, 파생, 자산 관리 같은 금융 서비스를 탈중화하는 데 목표가 있고, 이와 달리 DP는 물리 인프라 자원, 즉 에너지, 공급망, IoT 연결성 등의 인프라를 탈중화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구하는 가치 단위에 대해서도 다른데요. 디파이는 금융자산, 즉 유동성의 핵심입니다. 이에 반해서 DP는 서비스 사용량과 자원 기여를 통해 해당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살아남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참여자의 역할인데요. 디파이에서 참여자의 역할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트레이딩을 하며 랜딩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참여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DP는 노드와 장비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생산하며 이 데이터를 생산한 것을 실제 수요, 즉 앱과 기업, 기관 등이 실제로 수요하는지가 참여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산 로직인데요. 디파이에서는 온체인 내에서 해당 금융 거래가 완결이 나지만 디핀 같은 경우에는 오프체인에서 일어나는 물리 작업을 센서나 오라클 등의
센서나 오라클 등을 통해서 측정한 후에 온체인에서 보상과 과금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D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D랜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Decentralized Real Estate Network라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에 특화된 탈중앙 네트워크로 이 블록체인 원장을 활용해서 등기 거래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고 중개인과 법률 대리인의 의존을 줄이려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프로피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즉 디핀이 광범위한 인프라 문제를 다룬다면 D랜은 그 중에서도 부동산 거래와 관리에 집중하는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디핀을 활용한 주요 프로젝트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파워레저. 파워레저가 있는데 파워레저는 쉽게 말해서 P2P 전력 거래와 그린 에너지 트레이싱을 추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접근은 쉽게 말해서 중앙화된 요금, 정산 구조에 갇힌 태양광 배터리 등의 분산형 전력을 동네 단위까지 내려가서 서로 사고 파는 시장으로 바꾸는 접근입니다. 단지 내 또는 동일 배전망상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전력을 직접 교환하면 시스템은 실시간 계량기 데이터를 받아서 누가 언제 얼마를 생산, 소비했는지를 기록하고 자동으로 정산합니다. 거래가 여러 유틸리티 영역을 넘나들어도 원장은 거래 흐름을 끊김없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파워레저는 그리드 간 거래인 X그리드와 단지 내 거래인 U그리드 같은 제품으로 나눠 제공합니다. 토큰 측면에서는 파워레저를 중심으로 하되 멀티체인을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택했는데요. 2025년에 웜홀의 엔티티, 즉 네이티브 토큰 트랜스퍼 표준을 붙여서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네이티브로 오가며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솔라나 메인넷의 가사 플랫폼인 트레이스X와 트랜스액티브를 올려 고빈도 정산과 보고에 필요한 성능을 끌어다 쓰게 되었습니다. 이 에너지처럼 부재가 많은 영역은 결국 감사, 리포팅, 세금 처리가 관건인데 블록체인에 남는 트레이스, 즉 추적성 데이터가 이 부분의 마찰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핵심은 체인이 아니라 현장 데이터의 신뢰입니다. 오프체인에서도 스마트 미터 정밀도와 검침 주기, 요금표, 세금 규칙의 반영, 그리고 지역 전력 규제와의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레저가 소프트웨어 스택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비체인입니다. 비체인은 쉽게 말해서 공급망을 추적하고 엔터프라이징을 하는 디핀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비체인은 NFC, RFID, QR과 같은 태깅과 IoT 센서로 수집한 이벤트를 퍼블릭 체인에 기록해서 제품의 원산지, 운송, 보관 이력을 감사 가능한 타임라인으로 만듭니다. 기업이 사실 싫어하는 것은 수수료 급등과 불확실성인데 이 비체인은 이중 토큰 구조로 비용을 분리했습니다. 비체인, 즉 VET는 가치 이전, 스테이킹 등에 쓰이고 VTHO, 즉 비토르 토큰은 실제 트랜잭션 비용을 책임집니다. 이 덕분에 운영 코스트를 비교적 예측 가능하게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의는 POA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정된 어서리티 노드가 블록 제한과 검증을 맡으며 네트워크는 POA 2.0으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속도와 안정성을 더 밀어붙였습니다. 공급망에서는 블록체인이 진실을 보장한다기보다 현장의 절차, 즉 스캔, 창고 SOP, 운송 인계 등이 잘 설계되어야 체인에 기록된 정보도 신뢰를 얻는다는 입장을 추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즉, 이 빅체인의 역할은 그 현장 프로세스와 원장을 이어붙이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헬륨 네트워크입니다. 헬륨 네트워크는 쉽게 말해서 탈중앙 무선 통신망인데요. 헬륨의 발상은 단순합니다. 통신사는 바쁜데 우리는 집집마다 안테나를 달 수 있다는 개념인데요. 개인이 설치한 핫스팟이 로라, 로라웬
IoT, 모바일 트래픽을 중계하고 네트워크는 프루프 오브 커버리지로 각 핫스팟이 진짜 전파를 뿌리는지 어디까지 닿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비콘, 증인 이벤트 같은 RF 관찰을 모아 오라클이 집계하고 그 결과를 온체인 보상에 반영합니다. 사용자는 데이터 크레딧으로 실제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하고 공급자는 헬륨 네트워크 토큰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실사용이 늘면 DC 소각이 늘고 이는 토큰 이코노미의 건강도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운영 체감 품질은 설치 품질에 그대로 반영되는데요. 안테나 고도와 방향, 주변 지형, 건물, GPS, 위치 인증 등 현장 팩터가 큰 만큼 헬륨은 2023년 4월에 솔라나로 이주해서 온체인 처리의 부담을 낮추고 대규모 오프체인 집계와 온체인 정상 구조를 정착시켰습니다. 커버리지가 늘수록 단위당 보상은 줄지만 서비스 가치, 즉 실제 데이터 트래픽과 연결되면 네트워크는 보상, 설치, 사용, 소각, 안정화로 이루어지는 루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다음으로 파일코인입니다. 파일코인은 분산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중앙 클라우드가 잘 돌아간다고 해서 검증 가능한 장기 보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파일코인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 파일코인은 저장 공급자에게 데이터를 맡길 때 고유 복제본을 만들었는지, 즉 프루프 오브 레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그 상태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증명하게 만듭니다. 덕분에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는 말 대신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암호학적 이력이 남게 됩니다. 이는 저장 상태를 암호학적으로 증명으로 검증해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 모델은 간단한데요. 저장과 복구 실적에 따라 공급자가 파일 코인을 벌고 가용성 저하나 부정 행위에는 슬래싱이 따릅니다.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보관료와 복구 속도가 중요하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증명 비용 최적화가 생존을 가릅니다. 그래서 최신 운영자 가이드는 대용량 워크로드의 증명 튜닝과 리트리벌 성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인터넷 컴퓨팅 프로토콜, 즉 ICP입니다. 이 ICP는 데이터 센터의 물리 노드를 모아서 서브넷을 만들고 그 위에 캔니스터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코드와 상태 스토리지를 함께 들고 달립니다. 합의의 핵심은 체인키라는 암호를 사용해서 서브넷의 정직 노드 다수가 동의할 때만 유효한 서명이 나오고 이 서명으로 외부와 통신하거나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를 통해서 별도의 서버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하고 저장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ICP를 사이클로 전환해서 연산과 저장 비용을 내는데요. 이 사이클스는 국제통합 바스켓 XDR이라고 하는 곳에 패그되어 있어서 비용 예측이 쉬운 편입니다. 이 ICP의 방식의 장점은 단일 스택인데요. 웹 프런트와 백엔드, 파일 저장까지 하나의 배포 파이프라인으로 묶을 수 있고 체인 퓨전, 즉 외부 체인과의 연동도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풀스택 온체인 운영이 가능하고 상호 운용성이 강점입니다. 다만 워크로드 특성에 따라 지역, 지연, 대역폭, 원가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대형 트래픽 서비스는 아키텍처를 혼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핀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디핀의 장점은 일단 가장 크게 첫 번째로 비용 효율성과 직접 연결이 있습니다. 중개를 줄이고 자원 할당을 자동화하기 때문에 요금을 낮출 수 있고 정산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사용이 늘수록 공급자 보상도 구조적으로 맞물리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성과 추적성인데요. 하드웨어 등록하거나 해당 사용량, 또 보상이 블록체인 원장에 남기 때문에 항시 감사 가능하고 분쟁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참여 확장성입니다. 토큰 인센티브로 초기 공급자를 모으고 크라우드 소싱형 인프라를 통해 빠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메인 적용성이 있는데요. 이 디핀 시스템을 에너지, 공급망, 통신, 데이터 스토리지 같은 실제 산업 현장에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과 리스크도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스케일 이슈입니다. 결국엔 분산형 데이터를 이용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참여자와 트랜잭션이 몰리면 처리가 지연되고 비용 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전력, 통신, 데이터 법제가 중앙형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면허와 요금, 프라이버시 충돌이 잦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리 검증의 난이도입니다. 위치 스푸핑이나 합성 데이터, 다운타임 등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프체인 진실성을 확실하게 100%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영 차원의 복잡성입니다. 기기를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 또는 품질 관리, 지역별 요금, 세금 인허가 등의 대응이 특히 에너지와 통신 쪽에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DPN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확장성, 규제 정합성, 물리 검증과 증명 알고리즘, 지속 가능한 보상 등이 있는데요. 확장성의 경우 고성능 레이어 1, 솔라나 같은 고성능 레이어 1과 레이어 2 앱체인, 오프체인 집계와 온체인 정산을 통해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물리 검증의 경우는 POC, POREF, POST 같은 증명 알고리즘을 통해 다중 관찰과 품질 점수, 슬래싱, 평판 시스템으로 게이밍을 억제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보상의 경우 사용량 연동 회계와 소각형 모델, 실사용 요금과 구독을 늘려 인플레이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DPN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DP는 현실 세계의 서비스를 변혁시킬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에너지, 통신, 데이터, IoT, 공급망 전반에서 민주화, 효율화, 신뢰성 강화를 촉진하며 도시 기업 인프라의 설계 방식 자체를 바꿀 잠재력이 큰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탈중앙화와 실물 경제 연결 강화입니다. 디파이, 웹3가 디지털 금융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DP는 실물 자원, 서비스 거래를 온체인으로 연결해서 현실 경제의 토큰화와 정산, 거버넌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규모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비용 절감, 그리고 투명 보상으로 더 많은 개인과 조직,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커버리지, 용량, 데이터 품질이 상승하는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과제 해결 시 대중화 가능성입니다. 현재 DPN이 마주하고 있는 확장성, 보안, 규제 등의 이슈를 해소하게 되면 DP는 기존 인프라를 대체 보완하며 새로운 산업 아키텍처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 디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나중에 열리는 해커톤과 아이디어톤에서도 여러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해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슬랙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슬랙 들어오셔서 이제 실시간 소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슬랙에 남겨주신 글들은 아마 이제 강의 중에는 화면 보면서 하느라 이제 조금 실시간으로 이제 하는 게 좀 더딜 수도 있는데, 그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 강의자나 혹은 이제 멘토분들이 이제 발견을 하면은 남겨주신 글 발견하면은 즉시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이제 화면에서 이제 슬랙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제 채팅 고정되어 있는 채팅을 보시면은 URL을 통해서 슬랙 이제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슬랙으로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슬랙 꼭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뭐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지금 강의를 하고 화면을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강연자분들께서 그런데 이제 보면은 즉시 이제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보셨던 디핀, 네, Decentralized Physical Infrastructure Network였고요. 그 다음에는 RWA, Real World Asset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바로 시작해 주세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PPT? 네, 잘 보입니다. 지난주에 슬라이드를 못 틀었다가 약간 이제 코사리를 먹었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을 했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디핀이랑 RWA가 이제 실물에 있는 무언가와 블록체인 생태계를 연결해주는 것에 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두 개를 오늘 하루의 강의에 집어 넣었고요. 이제 RWA는 지지난주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제가 한번 다뤘었는데, 이제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들어주셔도 좋고요. 그때보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이나 이제 뒤에 실습에 추가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루마에는 그 실제 사례랑 투자 포인트를 얻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써져 있기는 한데, 제가 개발자다 보니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라라기보다는 왜 RWA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 그리고 뭐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들 위주로 오늘 좀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목차는 RWA 오버뷰, 그리고 RWA 시장 전망, 그리고 활용 사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RWA의 전용 프로토콜인 ERC3643, 이게 어떻게 생겼나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로 네트워크에 RWA 토큰을 발행해보고 민팅해보는 실습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핫하죠, RWA. 이제 플레임은 리얼 월드 에셋, 직역하면 실제 세계 자산인데요. 이 RWA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제 자산, 여기 예시에 보이시는 것처럼 금이나 주식, 채권, 부동산, 예술품, 이런 실제 자산들을 토큰화하여 거래 및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RWA 왜 이렇게 핫해졌을까요? 이 기존의 암호화폐와 비교를 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일단 기존의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처럼 온체인 네이티브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자산들의 가치는 토큰에 대한 수요와 공급, 네트워크 효과, 희소성 등으로 결정이 되고요. 투자자층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도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큰들로 수익을 얻으려면 그 거래를 해서 차익을 벌거나, 아니면 스테이킹을 해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뭐 렌딩 같은 디파이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수익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RWA는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큰이죠.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뿅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현실에 실제 하고 있는 자산들을 뭐 1대1로 연동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토큰입니다. 기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발행을 하면 이 사용자들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우리 네트워크가 얼마나 효과가 좋다라고 어필을 하거나, 아니면 토크노믹스를 잘 짜가지고 이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어요 라고 이제 사용자들을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냥 그 가치가 0원인 데이터 쪼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RWA 같은 경우에는 이 발행이 된 초기 시점부터 실물 자산과 이미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암호화폐에 비해서는 비교적 스타트 라인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존 암호화폐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했던 이런 기관이나 전통 금융권들이 이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접근성이 훨씬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관이나 전통 금융권들이 주요 투자자층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 기존 암호화폐보다는 훨씬 낮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함께 유입이 되었습니다. 수익은 주식이나 채권이랑 동일하게 뭐 가지고 있으면 지분에 따른 이자나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부동산이면 임대료를 받는 등 이 실제 자산의 수익을 똑같이 배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기존 암호화폐에 있던 수익 모델, 이제 거래 차익이나 스테이킹, 디파이 이런 것들도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이시는 이 실물 자산들은 이미 우리가 오프라인이나 웹2 환경에서 잘 거래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왜 굳이 번거롭게 한 단계를 더 거쳐서 토큰화를 시켜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거래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거래가 쉬워지는 이유는 여기 보이시는 5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접근성입니다. 이제 고가 자산을 소액으로 분할 소유할 수 있다. 만약에 100억 원짜리 빌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1억 개짜리 토큰으로 분할을 해서 발행을 하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도 1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이 빌딩 같은 거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법적 절차도 거쳐야 하고 또 이런 뭐 직접 가가지고 서류를 작성을 한다거나 이런 접근성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RWA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지갑 월렛이라고 하죠. 이 지갑을 들고 있고 또 인터넷 환경,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만 있으면 뭐 누구나 어디서나 굉장히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건물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다. 이게 현실에서는 굉장히 힘들지만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유동성인데요. 비유동적 자산을 유동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10년 만기 채권을 들고 있다. 이걸 현금화하려면 10년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걸 통째로 뭐 누군가한테 지분을 넘겨버리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근데 이걸 만약에 토큰화하게 되면 이 채권 지분을 다 나눠서 이제 여러 명의 투자자들한테 바로바로 매도를 하고 현금화 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효율성인데요. 이제 기존 전통금융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중개 기관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당연하게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요. 이 거치는 중개 기관마다 수수료도 지불을 해야 되죠. 근데 RWA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결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 당연히 굉장히 절감이 되고요. 또 우리가 원할 때 아무 때나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장점인데 이제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뭐 중복 판매라던가 이중 담보 설정, 뭐 위조 증명서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RWA에서 거래하는 실물 자산 같은 경우는 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상에서도 이 기존에 있던 금융 규제를 스마트 컨트랙트 레벨에서 강제시켜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사람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또 강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가 이제 총체적으로 쉬워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번외편인데요. 지난 오프라인 강의 때 이제 질문을 주셨던 분이 있어서 STO랑 RWA의 차이가 뭐냐? 라고 질문을 들었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 RWA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STO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STO는 그 자금 조달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한 증권형 자산을 토큰화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뭐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증권법을 따르고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들로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WA랑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두 개는 다르다기보다는 STO가 RWA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STO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고, 뭐 차이를 간단하게 짚자면 뭐 STO는 단순하게 자금 조달이랑 투자에만 목적이 있다면 이제 RWA는 좀 더 범용적으로 유동성이나 거래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부동산 예시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부동산 건물을 토큰화 해가지고 다 이제 투자자들이 지분을 나눠 가졌는데 이제 원래 건물의 소유주가 건물을 팔고 싶어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서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에는 이제 공동 투자자들 있잖아요. 뭐 펀드로 투자를 했거나 리츠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최소 50%, 뭐 70% 이상의 참여자들이 동의를 하면 이제 건물이 매각이 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RWA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토큰이 이제 첫 번째로는 이 토큰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에 대한 아예 소유권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 뭐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수익권만 가지고 있는 그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원 소유주라고 말하지만 그냥 이 사람은 가장 크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고요. 결국에 이 투자한 사람들이 모두 공동 소유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 소유주들끼리 거버넌스나 다오 투표를 통해서 이제 지분 보유자들의 동의 절차, 이제 전통적인 이 진행 방법과 비슷하죠. 그래서 동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팔리게 되면 이제 투자 지분율에 따라서 이제 매각 금액을 토큰 보유자들한테 자동으로 분배를 합니다. 뭐 내가 만약에 10%의 토큰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매각 금액의 10%를 받게 되는 거고 이게 최종 정산이 되면 건물이 팔리고 나면 이제 실물 자산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던 토큰은 소멸을 합니다. 아예 번을 시키거나 못 쓰게끔 프리즈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수익권만 보장하는 토큰의 경우에는 새로운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돼도 그냥 동일하게 수익이 분배되도록 계약이 된다라고 하네요. 이 부분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으로 어떤 자산을 토큰화 하느냐. 이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화폐입니다. 이 USDT,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도 RWA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화폐가 굉장히 큰 RWA의 주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채권, 주식이나 펀드, 뭐 금이나 은 같은 원자재, 부동산 있고요. 뭐 다른 걸로는 이제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것도 있고, 미술품이나 아니면 지적재산권이 들어가는 창작물, 뭐 작게는 게임 아이템,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실물에만 존재한다면 RWA화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RWA 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RWA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BCG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자산 토큰화 규모가 16조 달러, 이제 하나로는 2경 원 정도 되는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RWA 시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살펴보면 이 RWA.xyz 여기가 이제 실물자산 데이터 플랫폼인데요. 이제 들어가 보면 실시간으로 어떻게 RWA 시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져온 자료를 살펴보면 이제 현재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토큰화가 압도적인 규모 약 300조 원, 굉장히 크죠.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프라이빗 크레딧, 비상장 대출 시장이랑 채권이 이렇게 3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RWA에서는 무엇이 토큰화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어느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하고 유통을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 시켰다고 해도 불안정한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하면 굉장히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현재까지로는 그 네트워크들 중에 이더리움이 RWA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뭐 절반이면 굉장히 큰 점유율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RWA 관련 표준,
ERC1400이나 이제 뒤에 우리가 다뤄볼 ERC3643 이런 표준 프로토콜들을 이더리움에서 선도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2010년대 후반부터 주목할 만한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성공을 시키면서 이제 이더리움이 RWA 프로젝트를 거래하고 유통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네트워크구나라는 이제 신뢰를 얻으면서 지금까지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더리움도 한계점은 존재해요. 이제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안전하고 신뢰도가 높은 것에 비례해서 수수료가 굉장히 높고요. 처리 시간이 느립니다. 네트워크 자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제 사용자들에게는 좀 불편함이 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싸고 빠른 범용 체인들이 좀 파일을 점점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세큐리타이즈라고 이제 증권 RWA를 발행하는 그 플랫폼인데요. 여기서는 솔라나나 폴리곤 그리고 아발란체 같은 네트워크로 이제 플랫폼을 확장을 하고 있고 또 웜홀 같은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크로스 체인 서비스도 같이 운영하는 식으로 좀 점점 더 이 주요 프로젝트들이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범용 체인에도 한계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실물 자산을 토큰화 하려면 이 신용, 이 KYC나 AML 같은 이런 신원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의 범용 체인에서는 이 KYC나 AML 같은 절차를 외부에서 진행을 한 다음에 이 외부에서 당신 합격이에요 하는 그 합격증을 그냥 체인상에 올리는 식으로 좀 이렇게 중간에 약간 단계가 좀 단절이 돼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을 오프체인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주요한 RWA 플랫폼들이죠. 뭐 여기 보시면은 온도라던가 플럼, 뭐 이런 만트라 이런 프로젝트들이 자기들만의 특화 체인을 점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 체인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냐? 이제 RWA 토큰을 거래할 때 어떤 규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뭐 어느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토큰만 들고 있어야 된다든지 뭐 이러한 자잘자잘한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원래는 이거를 외부에서 다 그 규제를 만들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올린 다음에 내 토큰과 연결을 했다라면은 이제 전용 특화 체인에서는 규제 모듈 자체를 아예 내장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또 RWA 토큰화에 최적화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만들었고 또 거래할 때 이제 외부 오라클로 가격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오라클이나 리저브를 내장시켜 버려가지고 거래도 좀 더 용이한 체인이 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뭐 여기 위에 보이시는 KYC나 AML 이런 절차들도 아마 내장을 시켜서 하나의 체인에서 엔드투엔드가 아예 가능하게끔 정말 RWA만을 위한 체인으로서 사용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또 요즘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RWA의 활용 사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 테더골드, 테더사에서 발행한 금 기반 스테이블 토큰이에요. 그래서 정말 실제 이 실물금 1트로이온스 약 31g 정도 되는 금과 토큰 한 개가 1대1로 연동이 되어 있고요. 이제 컴플라이언스, 규제 같은 경우는 런던 금거래소에서 규합하는 컴플라이언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토큰을 실제 구매를 하거나 거래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이 그냥 평범한 다른 네이티브 토큰이나 알트 토큰처럼 그냥 숫자만 써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실물 자산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이 테더골드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이 정확히 어떤 금괴랑 연동이 되어 있는지도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 1000개 정도 11톤 가량 되는 금괴가 토큰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금괴를 살펴보시면 그 금괴마다 다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몇 번의 그 골드바를 들고 있느냐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실제 금괴는 다 스위스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토큰 몇 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금이랑 바꿀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KYC를 진행을 하고 실제 금을 인출 가능하다고 하고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이제 스위스에서만 바꿀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진짜 내 금 보고 싶으시면 이제 스위스까지 가셔서 바꿔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거래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은 뭐 바이빗이나 유니스왑이나 OKX 뭐 이런 다양한 CX나 덱스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번외편인데 이 오프라인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 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주 렉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AMM에 관해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이 AMM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수요와 공급 그 두 가지 토큰의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되잖아요. 근데 RWA는 원래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덱스에다가 올려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 가격 변동이 막 그 실제 가격이랑 달라질 텐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 가격이 유지되는 이유가 그 아비트라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만약에 거래소 A 거래소가 있고 B 거래소가 있으면 이제 여기에도 어떤 토큰이 올라가 있고 여기에도 동일한 토큰이 올라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거래소에서는 1,000원이에요. 근데 이 거래소에서는 900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900원짜리 거래소에서 사서 1,000원짜리 거래소에서 팔겠죠. 그러면 이제 한 개당 100원의 차익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덱스에서 좀 가격이 실제 가격과 좀 차이가 생기더라도 이 트레이더들이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그 차익을 보고 다른 거래소랑 아비트라지를 실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가격이 빠르게 수렴이 되면서 실물 자산의 가격과 동일해지는 그런 결과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소에 들어가 보시면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원래는 1달러와 정확하게 패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보시면은 뭐 0.99998에서 뭐 1.00002 막 이렇게 개수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아비트라지를 하면서 최대한 1에 맞춰서 이 유지가 되게끔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ERC3643 이제 이 부분은 개발자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RWA 토큰화를 위한 이더리움의 전용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토크니 솔루션이라는 곳에서 만든 이 트렉스 프로토콜이 나왔는데 이더리움에서 보고 이 트렉스 프로토콜을 바로 그냥 채택을 해가지고 ERC3643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ERC20과의 비교표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존 암호화폐와의 비교랑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ERC3643의 핵심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온체인 신원 관리. 사용자의 신원 정보가 이 거래할 때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신원 정보가 발행자한테도 필요하고요. 토큰을 민팅할 때도 필요하고 토큰을 전송할 때도 필요하고 번시킬 때도 필요하고 아무튼 이 신원 정보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원 정보를 꼭 이 블록체인 상에서 저장을 해놓고 쓰고 있고요. 이 권한 기반 전송 이 신원 정보 외에도 아까 그 컴플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 규제가 있다라고 했죠. 뭐 국적이나 아니면 최대 한도 이런 미리 사전에 정의된 규칙들이 통과됐을 때만 토큰이 전송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듈화 되어 있어서 이제 스마트 계약으로 어떤 규제가 들어가 있는지 이미 다 올라가 있고 이 규약들을 통과했을 때만 이 전송이 된다. 그리고 ERC20과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 덱스나 랜딩 같은 그런 코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디파이나 뭐 다른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똑같이 우리가 3643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중요하게 두 가지 아키텍처를 살펴보고 실습으로 넘어갈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3643을 발행할 때 어떤 수순으로 발행이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는 실제 3643을 발행을 할 때 필요한 스마트 컨트랙트들을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한 도표인데요. 일단 우리의 주 목적은 여기 최종적으로 퍼미션드 토큰, 이 ERC3643 토큰을 발행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느냐 하고 보면 이 RWA 토큰은 아무한테나 아무 조건 없이 전송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필요한 게 이 컴플라이언스, 규제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뭐 국가가 허용이 됐느냐, 아니면은 전송 금액이 한도를 넘지 않았냐, 지갑이 쓸 수 있는 지갑이냐, 뭐 투자자 자격 받았냐, 통과됐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이 발행사에 따라서 투자 조건을 아예 따로 만들어서 넣거나 아니면 뭐 투자자의 토큰을 강제로 소각을 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고급 기능들도 다 이 컴플라이언스 안에 집어 넣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래에 대한 규정은 다 이곳 안에서 제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거래 규제는 여기서 제어가 되는데, 그럼 실제 사람의 자격은 어떻게 인증을 받느냐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러스티드 이슈어 레지스토리, 클레임 토픽 레지스토리 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어떤 자격을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KYC나 AML, 그리고 투자자 자격, 뭐 거주지, 최소 최대 투자 금액 이 5가지 내용 중에 어떤 자격을 요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 요구된 내용은 누가 확인할 것이냐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트러스티드 이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신력 있는 제3기관들을 주로 여기에 설정을 해서 나중에 누군가가 이 토큰으로 뭘 하겠어요, 뭐 할래요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의 신원을 이 사람들이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자격증을 확인해 준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 신원 관리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 부분이 이 아이덴티티 레지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각 한 명마다 아이덴티티 하나씩을 들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나중에 제출을 했을 때 이 아이덴티티 레지스트리가 이 사람과 여기에 있는 토픽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사람 자격 있는 거 맞음? 통과됨? 그래서 확인이 되면 이 아이덴티티를 스토리지에 저장을 시키고 그 한 번 확인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 토큰을 자유롭게 뭐 트랜스퍼 하거나 하는 이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발행이 필요하게 돼서 그냥 순서를 살펴보면은 발행자가 이제 팩토리에다가 뭐 발행시켜줘라고 이제 요청을 내립니다. 그럼 이제 좀 전에 말했던 그런 조건들에 대한 내용들 있죠. 누가 감독할 거고,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어떤 규제가 들어갈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넣어서 한 번에 그냥 디플로이를 실행만 하면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 전체 토큰이 발행이 됩니다. 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럼 전송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를 살펴볼 건데 일단 이 투자자가 이 토큰에 나 이 토큰 전송하고 싶어 라고 이제 요청을 보냅니다. 트랜스퍼나 트랜스퍼 프롬을 실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can transfer. 그래서 이 거래 해도 돼? 가능해? 라는 부분을 이 컴플라이언스 부분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한도가 넘지 않았냐, 국가가 맞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트루 값을 반환을 해줄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is verified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 아이덴티티 레지스트리에서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오고 트러스티드 이슈어에게 이 클레임 토픽에 관해 자격증 제대로 된 거 맞느냐라고 이제 확인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됐다. 이제 true 값이 다. 그러면은 이제 is verified도 tru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트랜스퍼가 이루어지는
그런 수순으로 네,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론적인 설명은 여기까지고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GitHub 혹시 개발자이신 분들은 같이 실습을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슬랙에다가 GitHub 링크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클론을 받아서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분 이제 GitHub 받는 시간 한 2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제 GitHub 들어오셔가지고 클론해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바스키가 여기 댓글에도 구글 미트 댓글에도 올려줬네요. 들어가서 받으신 다음에는 이제 터미널을 열어서 이 명령어를 차례대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유전성 설치하고 체인 열고 배포하고 이제 프론트 시작하는 여기까지 이제 40분까지 기다린 다음에 40분부터 실습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십 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세팅을 해주셔야 될 게 이 얀 체인을 실행을 하셨으면 하드햇에서 제공하는 로컬 체인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저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포, 얀 디플로이로 여기에 있는 컨트랙트들을 배포를 하면은 이 로컬 네트워크에서는 배포하는 주체자가 여기 첫 번째 어카운트 있죠. 이 로컬에서 제공하는 어카운트 10개 중에 첫 번째 어카운트가 전체 컨트랙트를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실습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배포자가 메서드를 실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실 때 여기에 있는 이제 프라이빗 키가 있죠. 그래서 제공해주는 프라이빗 키를 실제 내 메타마스크에다가 임포트를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애드 어카운트 제 개인 키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은 저처럼 하드햇에 있는 첫 번째 어카운트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걸 미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프론트에 있는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지갑을 메타마스크의 그 하드에 임포트한 지갑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처럼 한 10,000개 정도 있는 계정으로 연동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동이 됐다라는 전제 하에 토큰 발행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디플로이 탭에 들어오시면 RWA 토큰을 발행할 때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적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저희는 꼭 필요한 부분들만 함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솔트 부분은 이 똑같은 팩토리에서 토큰이 여러 개 발행이 될 경우 이 토큰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점에 필요한 고유한 스트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그냥 원하시는 스트링을 겹치지 않게만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토큰 디테일로 넘어와서 이 오너는 이 컨트랙트들의 주인을 누가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원래 이제 빅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너나 아니면 각각의 관리자들을 다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우리는 오늘 실습이고 좀 더 편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 내 어드레스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인이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네임이나 심볼, 데시멀은 토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뭐 토큰 이름, 뭐 저는 테스트 토큰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심볼은 뭐 DDK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이름과 심볼을 집어 넣으시면 되고, 데시멀은 몇 자리 소수점을 가진 토큰을 만들 거냐 뭐 이건데, 뭐 일반적으로는 18을 가장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18을 집어 넣었고요. 여기에서 다음으로 필요한 게 이제 에이전트들을 설정을 할 건데, 이 여기에 보이는 IR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신원자의 아이덴티티를 저장을 시켜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등록시켜주는 사람, 관리자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 주소를 넣을게요. 그 다음에 토큰 에이전트는 실제 토큰을 누가 민팅할래 했을 때 이제 민팅하는 관리자, 이런 것들도 다 각각 따로 적어줍니다. 이것도 제 걸 적어줄게요. 다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습에서는 규제나 뭐 클레임 같은 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실제 RWA를 배포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꼭꼭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일단 비어있는 상태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발행을 하면 트랜잭션 컴플리트가 됐죠? 그러면 이제 로드 탭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토큰 어드레스나 아니면 이제 솔트 값을 넣어가지고 조회를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일단 어드레스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솔트 값을 넣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솔트 값을 통해서 이 팩토리에서 어떤 토큰이냐를 불러올 수 있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를 바탕으로 토큰 내용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서 배포할 때 썼던 이름, 심볼, 데시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또 아래로 넘어와서 내 상태를 보면 일단 아까 그 토큰 디테일에서 가장 먼저 넣었던 모든 컨트랙트들에 대한 오너에 저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금 오너가 저인 상태고요. 그리고 토큰 민팅을 누가 할 거냐 하는 그 관리자 부분에도 저를 넣었기 때문에 토큰 에이전트도 지금 저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목적은 민팅이에요. 민팅을 할 건데, 민팅을 하려면 그 민팅을 하는 저의 신원이 인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아직 제 아이덴티티는 확인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를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 유저 어드레스에는 그게 들어가는 거고요. 제 주소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아이덴티티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미리 KYC 같은 인증을 받고 발행받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여기에다가 등록하는 과정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얀 디플로이를 했을 때 여러 개가 배포되는 걸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미리 이 아이덴티티 컨트랙트도 같이 배포되게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맨 첫 번째 아이덴티티의 주소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아이덴티티를 이 토큰이 관리되는 아이덴티티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는 이 과정이 되는 것이죠. 컨트리 코드는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KR 넣어서 레지스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석세스풀리하게 들어갔고요. 네, 새로 고침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덴티티 베리파이드에 원래는 아이덴티티가 등록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슈어들 있죠. 이슈어들이 정해진 토픽에 대해서 확인을 눌러줘야, 너 통과됐어를 해줘야 베리파이드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슈어나 클레임 같은 것들을 전혀 설정을 하지 않고 넣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아이덴티티가 들어가기만 하면 베리파이드가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실습을 해보실 때 그 이슈어랑 클레임 토픽을 각각 그 지정을 해서 실습을 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그 클레임 되는 메서드를 실행해야지 그제서야 이제 베리파이드가 된다. 이제 이 과정을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민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받는 사람은 저죠. 저한테 민팅을 시킬 겁니다. 저고요. 뭐 1000개 정도를 발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토큰 민티드 석세스풀리 하면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네, 1000개가 발행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어드레스를 직접 추가를 또 해보면은 네, 여기서도 1000개가 하드의 네트워크에서 제대로 배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뭐 트랜스퍼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트랜스퍼의 다른 점은 보내는 사람도 아이덴티티가 확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받는 사람도 아이덴티티가 확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실습에서는 진행하지 않겠지만 해보시려면 보내는 나는 이미 아이덴티티가 베리파이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다른 지갑으로 연동을 하셔가지고 또 다른 아이덴티티를 등록을 하시면 이제 그때는 트랜스퍼가 아마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이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ERC 2공과는 다르게 조금 복잡한데 이제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RWA는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되고 전송이 된다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고 이제 다음에 있을 아이디어 톤이나 해커톤 같은 경우에도 RWA는 굉장히 맛있는 주제거든요. 이거를 사용을 해서 뭔가 그런 대회를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시 전에 끝났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가 모두 끝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네, 발로 만들긴 했지만 네, 매주 수요일 다음 주까지 온라인 렉처 이제 온라인 강의가 계속 있고요. 그래서 9월 22일에 아이디어톤 누구나 가볍게 참여가 가능하고 그 아이디어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이 많이 그 단계를 많이 낮춰서 정말 어렵지 않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와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개발 경험이 없어도 아니면은 개발 경험이 있으나 이제 뭐 아이디어가 없어도 다른 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은 같이 팀을 만들어서 이제 그 현장에서 팀 빌딩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같이 아이디어를 짜서 발표도 해보고 하실 수 있으니까 모두들 아이디어 통 와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참여만 해도 많은 상품 그리고 이제 참여할 때마다 그리고 팀 빌딩 할 때마다 아이디어 제출할 때마다 이제 선정될 때마다 이제 상품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바스 캘린더에 있는 크레딧코인, 문샷, 아이디어 스페이스 모두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 슬랙으로도 앞으로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계속 슬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계속 해드릴 생각이니까요. 슬랙도 들어오셔서 이제 잘 주의 깊게 보고 계시면은 정말 좋은 혜택, 좋은 상품
좋은 강의 이런 것들을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꼭꼭 이제 슬랙에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렉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9시 전에 딱 맞는 시간 내에 끝났네요.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